중국이 무너졌습니다. 총을 쥔 장군들이 시진핑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쿠데타도 아닙니다. 전쟁도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 군부에서는 충성 대신 침묵이, 명령 대신 버티기가 선택됐습니다.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데 그 총구가 더 이상 시진핑을 향하지 않는다면 이 독재 정권의 끝은 이미 시작된 것 아닐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내전의 실체,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는 세계 권력 지도를 읽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저는 에밀리 천입니다. 워싱턴 소재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중국 군사 전략을 분석하고 있죠. 지난 15년간 베이징의 권력 게임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제가 2026년 1월 24일 아침 손이 떨렸어요. 신화통신 속보가 떴습니다.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중대기율 위반으로 조사 중. 단 한 줄이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장유샤라고요? 시진핑의 40년 전후 군부에 살아있는 전설을 말하는 건가요? 제 동료 마크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에밀리, 이거 진짜야?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중국에서 이런 발표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았거든요. 2012년 보시라이 사건 때를 떠올렸습니다. 발표 직후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규탄 성명을 쏟아냈죠. 충성 경쟁이었어요. 누가 더 빨리, 더 강하게 낙마한 권력자를 비난하는지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게 중국 정치의 철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중국 주요 언론사 웹사이트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인민일보, 해방군보, 환구시보. 모두 그 한 줄 속보만 게재했을 뿐이었어요. 추가 논평도, 분석 기사도, 심지어 배경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이상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마크가 물었어요. 뭐가? 저는 말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요. 중국에서 이런 숙청이 발표되면 24시간 안에 온 나라가 들썩여야 정상이에요. 지방 간부들이 앞다투어 충성을 맹세하고 언론은 과거 행적을 파헤치며 SNS는 비난글로 도배되죠. 하지만 지금 중국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주재기자 몇 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현지 분위기 어때요? 답장은 한결같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죠. 장유샤는 50년군 경력자예요. 인도 국경 분쟁 때 직접 총을 들었던 참전 용사죠. 시진핑이 군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력자였습니다. 왜 지금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시진핑은 이미 사면임에 성공했습니다. 헌법도 고쳤죠. 겉보기엔 완벽한 일인 독재 체제였어요. 그런데 왜 지금 자신의 최측근을, 그것도 군부 핵심을 제거하는 걸까요? 동료 리사가 말했습니다. 권력 강화 아닐까요? 더 확실한 통제를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다면 이 침묵이 설명이 안 돼요. 중국 정치에서 침묵은 두 가지를 의미하거든요. 혼란이거나 저항이거나. 저는 노트북을 열고 과거 사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진타오 시절 천량위 사건, 시진핑 집권 초 쉬차이허우 숙청, 순정차이 체포. 모든 경우에 24시간 안에 쏟아진 반응이 있었어요. 성명서만 수백 건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48시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군 관련 SNS 계정들을 샅샅이 뒤졌어요. 보통 이런 때면 애국 성향 네티즌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배신자를 처단하라, 당의 결정을 지지한다 같은 글들이 올라오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었어요. 공포는 소음을 만들거든요. 과잉 충성, 과장된 비난, 보신을 위한 아부. 하지만 지금 중국을 덮은 건 그런 종류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15년간 중국을 연구하면서 이런 정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제국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죠. 뭔가 시작됐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게 뭔지 모르는 거야. 책상 위 달력을 봤어요.
2026년 1월 24일. 저는 이 날짜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쳤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날은 나중에야 알아볼 수 있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지금 그걸 목격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멈춘 날을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방군보 온라인판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10번도 넘게요. 보통 이런 때면 시진핑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전군 지지 성명 발표하라. 그리고 군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저는 기다렸어요. 오전 9시, 10시, 11시. 해방군보는 여전히 일상적인 훈련 소식만 올렸습니다. 제 손가락은 마우스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이상해. 너무 이상해. 점심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해방군보의 짧은 사설이 올라왔어요. 군기 강화와 당령도 견지. 제목만 봐서는 장유샤 사건과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었거든요. 당의 절대 영도, 기율 준수, 청렴 유지.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원칙론이었습니다. 장유샤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사건 지지도 시진핑에 대한 충성 맹세도 없었죠.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베이징 주재기자 제임스에게 걸었어요. 지금 뭐 보고 있어? 그가 답했습니다. 나도 방금 해방군보 봤어요. 에밀리, 이거 말이 안 돼요. 저는 말했죠. 맞아요. 전혀. 제임스가 설명했습니다. 2015년 거보슝 숙청 때 기억나요? 48시간 안에 5대 전구사령관 전원이 성명 냈잖아요. 동부전구가 가장 먼저였고 나머지가 12시간 안에 따라붙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성명만 해도 100개 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저는 중국 군부 조직도를 펼쳤습니다. 5대 전구.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중부. 중국군의 실전 지휘 체계죠. 이 사령관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중앙의 명령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저는 각 전구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했어요. 동부전구, 일상훈련 소식. 남부전구, 해상 순찰 보도. 서부전구, 고원 적응 훈련. 북부전구, 동계 훈련. 중부전구, 합동작전 연습. 모두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마크가 물었어요. 침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중국군에서 침묵은 곧 항명이에요. 명령에 응답하지 않는 건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죠. 저는 2016년 자료를 꺼냈습니다. 당시 시진핑이 군 개혁을 단행했을 때였어요. 7대 군구를 5대 전구로 재편했죠.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모든 사령관이 공개 지지 성명을 냈어요. 시진핑의 권위에 도전할 생각은 아무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해방군보를 확인했어요. 각 전구 웹사이트도 들여다봤죠. 군 관련 SNS 계정 수백 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사령관도 단 하나의 부대도 장유샤 숙청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제 동료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워낙 큰 사건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군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속도가 곧 충성의 증거거든요. 늦는 건 망설이는 거예요. 저는 과거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중요 숙청 사건 7건. 모든 경우에 24시간 안에 군부 지지 성명이 나왔어요. 평균 성명 개수는 89개였습니다. 가장 빠른 경우 6시간 만에 첫 성명이 나왔죠. 하지만 이번엔 일주일이 지나도 제로였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시간 대비 성명 개수. 과거 사건들은 모두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장유샤 사건은 완벽한 수평선이었죠. 제로에서 시작해서 제로로 끝났어요. 이건 중립이 아니야.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거부야. 집단적 거부. 리사가 물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명령을 받았는데 따르지 않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지도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면서 생각했죠. 중국 군부가 침묵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은 총을 쥐고 있습니다. 실전 부대를 지휘하죠.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시진핑의 명령은 베이징 안에 갇혀버려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2026년 1월 중국군 역사상 초유의 집단 침묵. 그 아래 덧붙였어요. 이 침묵은 대답이다. 그리고 그 대답은 아니오다. 밤 11시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모니터 5개를 켜놓고 중국 각지 소식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명령은 분명 내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버린 커피였죠.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침묵 뒤에는 항상 뭔가가 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장유샤의 이력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50년군 경력. 1975년 입대. 인도 국경 분쟁 참전. 티베트 주둔 경험. 그리고 2012년부터 시진핑의 오른팔이 되었죠.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다른 부분이었어요. 인맥.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장유샤가 군에서 보낸 50년은 단순히 계급을 올린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을 심었습니다. 자기 라인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라인이 지금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저는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동료 케빈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에밀리, 이거 봐요. 중국군 장성 명단이었어요. 최근 5년간 승진한 별 4개짜리들. 저는 한 명씩 체크했습니다. 출신 부대, 근무 이력, 승진 시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부전구 사령관 린웨이. 2018년 장유샤 추천으로 승진했습니다. 서부전구 사령관 왕하이. 장유샤와 티베트에서 함께 복무했죠. 남부전구 부사령관 장밍. 장유샤의 직속 부하 출신이었어요. 세상에. 저는 형광펜을 들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장유샤와 연결된 장성들. 5대 전구 주요 보직자 37명 중 23명이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62%였어요. 마크가 어깨 너머로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답했어요. 장유샤의 군대예요. 공식적으론 시진핑이 군권을 쥐고 있다지만 실질적으론 이 사람들이 부대를 움직이는 거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중부전구 참모장 리슈안. 2015년 군 개혁 때 장유샤가 직접 발탁했어요. 북부전구 정치위원 자오텐. 장유샤의 고향 후배였죠. 동부전구 항공사령부 사령관 순웨이. 장유샤 추천으로 별을 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중국 전역을 덮은 5대 전구. 그 위에 장유샤 라인 장성들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베이징 주변부터 남중국해까지, 서부 국경부터 대만 해협까지. 모든 핵심 지역에 그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유샤 인맥지도 봤어요? 그가 답했어요. 봤어요. 소름 돋더라고요. 시진핑이 군권 장악했다는 게 얼마나 허구인지 보이잖아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서류상 권한과 실질적 충성은 다른 거죠. 저는 2012년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진핑이 집권했을 때 그는 군을 장악하기 위해 반부패 명목으로 숙청을 단행했어요. 쉬차이허우, 거보슝, 순정차이. 큰 호랑이들을 잡았죠. 하지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장유샤였어.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진핑은 장유샤를 믿었어요. 40년 전후니까요. 함께 고난을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군부 인사권을 맡겼죠. 그런데 장유샤는 그 권한으로 뭘 했을까요? 자기 사람들을 심었어요. 하나씩 조용히 체계적으로. 저는 승진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렬했습니다. 201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평균 4명의 장성이 장유샤 라인에서 배출됐어요. 12년이면 48명. 하지만 그중 일부는 은퇴했고 일부는 다른 보직으로 갔죠. 결국 지금 현역에서 실권을 쥔 인원이 23명이었습니다. 23명이면 충분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명령을 거부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이었죠. 시진핑이 뭘 지시하든 이 23명이 움직이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아요. 리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시진핑은 왜 진작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독재자의 딜레마죠.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권한을 줘야 하는데 그 부하가 너무 강해지면 위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의심하자니 다른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요. 저는 조직도를 다시 봤습니다. 시진핑은 꼭대기에 있었어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 하지만 그 아래 실행 라인은요. 장유샤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명령은 위에서 내려가지만 실행은 아래에서 결정돼요.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저릿했어요. 이미 끝난 싸움이었구나. 처음으로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장유샤 숙청은 권력 강화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시진핑은 늦게나마 깨달은 겁니다. 자기 군대가 아니라는 걸요. 밤 10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국군 내 장유샤 네트워크 분석. 결론은 명확했어요. 5대 전구 중 4개가 장유샨 직간접 영향권. 핵심 전투부대 지휘관 23명 중 19명이 장유샤 라인. 시진핑의 군 장악력은 공식 직함에만 존재함.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명료했죠. 시진핑이 장유샤를 제거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장유샤가 심어놓은 사람들은요. 그들은 여전히 총을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총구는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2월 첫째 주, 저는 이상한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군 내부에서 전업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업. 군복을 벗고 민간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군인들이 제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인턴 앨리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군은 달라요. 특히 장교들은요. 전업은 명예로운 퇴직이 아니에요. 경력 포기를 의미하죠. 저는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중국군 인사제도. 장교들은 보통 55세까지 복무해요. 영관급 이상은 연금도 괜찮고 퇴역 후 일자리도 보장되죠. 하지만 40대에 전업한다는 건 그 모든 걸 포기하는 겁니다. 베이징 소식통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동부전구 모 여단, 이번 주에만 대대장 3명 전업 신청.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한 여단의 대대가 보통 6개. 절반이 빠진다는 얘기였죠. 다음 날 더 많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남부전구 모 사단, 참모장과 부참모장 동시 전업. 서부전구 모 여단, 작전과장 포함 참모 7명 집단 전업. 중부전구 모 기지, 한 달 새 영관급 장교 12명 이탈. 이건 개별 사안이 아니야. 저는 지도에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업 신청이 집중된 부대들. 패턴이 보였어요. 모두 장유샤 라인 사령관 휘하 부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속 부하들이 떠나고 있었던 거죠. 마크가 물었어요. 왜 하필 영관급이에요? 장성들은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장성들은 못 떠나요. 너무 눈에 띄거든요. 하지만 대령, 중령, 소령들은 달라요. 이들이 실제로 부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작전을 짜고 훈련을 지휘하고 병사들을 통솔하죠. 저는 군 조직도를 펼쳤습니다. 사단 마이너스 여단 마이너스 대대 마이너스 중대. 피라미드 구조예요. 꼭대기엔 장성들이 있죠. 하지만 중간 허리, 그러니까 대대장과 여단 참모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명령이 아래로 전달되지 않아요. 케빈이 새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북부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만 전업 신청 47건. 작년 같은 기간엔 5건이었대요. 저는 휘파람을 불었어요. 거의 10배네요. 저는 통계를 작성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전업 신청 건수 대략 200건. 2026년 1월 한 달 추정 850건. 2월 첫째 주만 300건 이상. 그래프는 수직 상승 곡선을 그렸어요. 이건 탈출이에요.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쥐가 배에서 뛰어내리는 거죠. 리사가 반문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떠나면 경력도 연금도 날아가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도 떠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남아있는 게 더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는 중국 군사 전문 포럼들을 뒤졌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윗사람 믿을 수 없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었지만 속마음은 명확했죠. 한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을 복무했다. 대령까지 왔다. 하지만 이제 그만둔다. 충성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되는 곳에서 더 이상 미래를 볼 수 없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렸어요. 대부분 공감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장유샤 숙청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요. 오늘은 장유샤지만 내일은 나일 수도 있다. 충성도 보호받지 못하고 공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곳. 언제든 토사구팽 당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누가 목숨 걸고 싸우고 싶을까요? 제임스가 전화했습니다. 에밀리,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전업한 장교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저는 물었어요. 어디요? 그가 답했습니다. 민간 기업이에요. 그런데 다들 외국계 기업으로 가요. 미국 회사, 유럽 회사. 중국 국영 기업은 아무도 안 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거네요. 체제 자체에 대한 신뢰가요. 중국군 장교들은 보통 퇴역 후 국영 기업으로 갑니다. 당과 군의 연결고리죠. 하지만 지금은 그 고리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국군 중간 간부 집단 이탈 현상 분석. 결론은 냉정했어요. 군의 허리가 잘리고 있다. 전투 능력의 핵심인 야전 지휘관들이 체제를 떠나고 있다. 이는 쿠데타보다 더 치명적이다. 싸우지 않아도 군대는 무너질 수 있다.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죠. 시진핑은 장유샤를 제거함으로써 군권을 강화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군대의 중추가 빠져나가고 있었죠. 공포는 충성을 만들지 못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히려 탈출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떠날 때마다 남은 사람들의 사기도 함께 떨어집니다. 곧 임계점에 도달할 거예요. 군대라는 조직이 형태만 유지할 뿐 내부는 텅 비는 지점. 저는 그 지점이 멀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1975년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인도 국경지대. 눈 덮인 산맥 앞에서 젊은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죠. 맨 왼쪽에 22살의 장유샤가 보였습니다. 50년. 저는 중얼거렸어요. 1975년부터 2026년까지 반세기를 군복 입고 살았던 사람. 인도군과 총격전을 벌였고 티베트 고원에서 동상으로 발가락을 잃었고 대만 해협 위기 때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 마크가 물었습니다. 왜 장유샤 과거를 찾고 있어요? 저는 답했어요. 현장 군인들이 뭘 느끼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들에게 장유샤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저는 중국 군사 커뮤니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익명 게시판, SNS, 퇴역 군인 모임. 장유샤에 대한 언급을 찾았어요. 진짜 군인, 현장을 아는 사령관, 병사들과 밥 먹던 장군. 칭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게시글이 인상적이었어요. 2019년 겨울 서부전구 고원 훈련장. 영하 30도. 장유샤 부주석이 텐트에 들어왔다. 병사들과 함께 앉아서 군용 식량을 먹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댓글에 그게 진짜 리더십이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비교했습니다. 시진핑의 군부대 방문 사진들. 깔끔한 정장, 줄선 장성들, 계획된 동선. 모든 게 연출되어 있었죠. 장유샤는 달랐어요. 야전복 차림으로 진흙탕을 걸었고 병사 막사에서 잤고 훈련장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케빈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에밀리, 이거 봐요. 중국 군사 포럼에서 장유샤 언급 빈도 분석한 거예요. 그래프를 봤습니다. 2015년부터 꾸준히 높은 수치. 그런데 숙청 발표 이후 급증했어요. 저는 게시글 내용을 읽었습니다. 분노였어요. 50년을 바친 사람을 하루아침에 배신자로 만들다니 참전 용사를 이렇게 대하는 게 맞나?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냉소와 환멸이 가득했죠. 한 퇴역 장교가 쓴 글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30년을 복무했다.
장유샤 장군 밑에서 10년을 일했다. 그는 엄격했지만 공정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지만 책임은 자기가 졌다. 우리는 그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존경했다. 그런 사람을 숙청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측근도 버리는 사람에게 충성할 이유가 있는가?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측근도 버리는 사람에게 충성할 이유가 있는가? 이게 핵심이었어요. 시진핑은 장유샤를 제거함으로써 통제력을 보여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다르게 받아들였죠. 리사에게 설명했습니다. 군대는 계급사회예요. 하지만 동시에 전우회로 묶인 공동체죠. 위아래가 서로를 믿어야 해요. 상관이 부하를 보호하고 부하가 상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 지도자가 40년 전후를 하루아침에 숙청한다면요? 신뢰가 깨지는 거죠. 리사가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신뢰가 깨진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공포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하죠. 저는 2015년 자료를 찾았습니다. 당시 시진핑이 여러 장성을 숙청했을 때 거보슝, 쉬차이허우. 하지만 그들은 부패 혐의가 명확했어요. 뇌물을 받았고 군납 비리에 연루됐고 사치 생활을 했죠. 군인들도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장유샤는요? 저는 그에 대한 부패 혐의를 찾아봤습니다. 구체적인 게 없었어요. 중대기율 위반이라는 모호한 표현뿐이었죠. 증거도 사례도 금액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숙청됐다는 사실만 발표됐어요. 이건 부패와의 전쟁이 아니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권력 투쟁이죠. 그리고 군인들도 그걸 알아요. 부패 척결은 명분이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 숙청은 두려움만 만들어낼 뿐이에요. 제임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현장 분위기 전해드려요. 한 대위가 한 말이에요. 장유샤 장군이 틀렸다면 우리 모두 틀린 거다. 그분 밑에서 배웠고 그분 덕에 진급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된다면 우린 뭐가 되는 건가?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장유샤의 숙청은 단지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었어요. 그를 따랐던 수천 명 장교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었죠. 나는 옳은 사람을 따랐던 걸까? 그 의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충성심은 무너집니다. 저는 감정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첫 주, 충격과 혼란. 둘째 주, 의심과 불안. 셋째 주, 냉소와 분노. 그리고 넷째 주, 경멸. 두려움에서 경멸로.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독재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 변화다. 밤 11시, 저는 여전히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 익명 게시글이 눈에 띄었어요. 나는 더 이상 충성하지 않는다. 두렵지도 않다. 그저 경멸할 뿐이다.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을 버린 자에게 무슨 충성을 바치겠는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명확하게 봤습니다. 시진핑이 장유샤를 베는 순간 함께 베어진 건 군심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군심이 떠난 군대는 아무리 많은 병력과 무기가 있어도 이미 패배한 군대입니다. 저는 신화통신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일이에요. 중국 관영 언론의 톤을 파악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장유샤 관련 기사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었어요. 3주째네.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숙청이 있으면 언론은 쉬지 않고 움직여요. 과거 행적 파헤치기, 부패 사례 나열하기, 당의 결정 찬양하기. 끊임없이 콘텐츠를 쏟아내죠. 마크가 물었습니다. 뭘 찾고 있어요? 저는 답했어요. 없는 걸 찾고 있어요. 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보통 이맘때면 장유샤 과거 기록이 싹 지워져야 해요. 인민일보 아카이브, 신화통신 데이터베이스, 심지어 바이두 검색 결과까지요. 저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바이두의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를 검색했어요. 놀랍게도 과거 기사들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2015년 승진 보도, 2018년 해외 순방 기사, 2020년 군 현대화 관련 발언. 모두 접근 가능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015년 거보슝 사건 때를 기억했어요. 숙청 발표 72시간 만에 그의 이름이 포함된 기사 3,000여 건이 사라졌습니다. 역사에서 지운 거죠.
OL의 1984처럼요. 케빈이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에밀리, 이거 봐요. 신화통신 아카이브에서 장유샤 기사를 찾았는데요. 호칭이 그대로예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장유샤 동지. 동지. 당원에게 쓰는 존칭이었어요. 아직 안 바꿨어.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 숙청되면 호칭이 즉시 바뀌거든요. 동지에서 전 위원, 전 부주석으로요. 존경의 의미를 제거하는 거죠. 하지만 3주가 지났는데도 동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인민일보 과거 사설. 2019년 장유샤가 쓴 군 현대화와 전투력 강화라는 기고문이 있었어요. 전문이 여전히 게재돼 있었습니다. 보통은 삭제되거나 접근 차단되는데 말이죠. 리사가 물었어요. 실수일 수도 있지 않아요? 워낙 방대한 자료라 미처 못 지운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검열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AI로 자동 필터링해요. 키워드 하나로 수십만 건을 순식간에 처리하죠. 그럼 왜 안 지운 거예요? 리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거나. 둘째, 명령이 내려왔는데 따르지 않았거나. 저는 첫 번째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시진핑 측에서 역사 말살 지시를 안 내렸을까요? 가능성이 낮았어요. 이건 표준 절차거든요. 숙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시작되는 프로세스죠.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 명령은 내려왔는데 실행되지 않았다. 저는 오싹했습니다. 선전기관마저 머뭇거리고 있는 거야. 신화통신, 인민일보. 이들은 당의 목소리예요. 절대 복종이 원칙이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패턴을 봤어요. 최소한의 보도만 하기. 추가 논평 피하기. 과거 기록 그대로 두기. 이건 수동적 저항이에요.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협조도 하지 않는 거죠.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베이징 언론계 분위기 어때요? 그가 답했어요. 다들 눈치 보고 있어요. 이 싸움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는 분위기래요. 섣불리 움직였다가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언론인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은 정치적 바람의 방향을 읽는 전문가들이죠. 그리고 지금 그 바람은 불확실했습니다. 시진핑이 확실하게 이길 거라는 보장이 없었어요. 저는 2016년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장쩌민의 최측근이 숙청됐을 때 언론은 24시간 안에 일제히 규탄에 나섰어요. 승자가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요. 군부가 침묵하고 장교들이 떠나고 정치 세력이 관망하는 상황. 누가 이길지 불분명했죠.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각자 이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시진핑을 지지했다가 나중에 장유샤 편이 이기면 어떻게 되나요? 역으로 청산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명확한 승자가 나올 때까지요. 저는 과거 인민일보 사설톤을 분석했습니다. 강력한 숙청이 있을 때 쓰는 표현들. 당과 인민의 이익을 배신, 엄중한 처벌 마땅,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 하지만 장유샤 사건에선 이런 표현이 거의 안 보였어요. 대신 뭐가 있었냐고요? 기율 위반 조사 중, 관련 절차 진행, 법에 따라 처리. 중립적이고 절차적인 언어뿐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분노도 규탄도 충성의 표현도 없었죠. 언론이 머뭇거릴 때 권력은 이미 기울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선전기관은 체제의 나팔수예요. 그들이 제대로 나팔을 불지 않는다는 건 지휘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밤 12시 저는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장유샤 관련 바이두 검색 결과. 여전히 수천 건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두려고요. 이 망설임이, 이 계산이, 이 침묵이 모두 권력 이동의 신호였으니까요. 저는 중국 정치 세력 지도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다이어그램이었어요.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수십 년간 형성된 파벌들. 시진핑이 권력을 잡으면서 많이 약화됐다고들 하죠. 하지만 정말 사라진 걸까요? 장유샤의 뒷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50년 군 경력자가 혼자 힘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까요? 불가능해요.
누군가 그를 밀어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여전히 살아있을 거예요. 마크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장유샤 이력서예요. 청년 시절부터요. 저는 꼼꼼히 읽었어요. 1975년 입대, 1980년 당원, 1985년 소령 진급, 그리고 1990년 베이징 군사학원 입학. 여기야. 저는 형광펜을 들었습니다. 1990년 베이징. 당시 군사학원은 엘리트 코스였어요. 누구나 갈 수 없었죠. 추천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추천했을까? 저는 당시 군사학원 원장을 찾아봤어요. 이름이 나왔습니다. 장원화. 저는 그 이름을 다시 확인했어요. 장원화. 장점인의 측근이었습니다. 상하이방 핵심 인물이자 군부 내태자당 연결고리였죠.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케빈이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에밀리, 2000년대 장유샤 승진 기록 봐요. 매번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 나타나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2002년 대령 승진 때 추천인이 량광래. 후진타오 시절 국방부장이었죠. 2008년 소장 승진. 추천인 쉬차이허우. 당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공청단 출신이었어요. 2012년 중장 승진. 이번엔 시진핑이 직접 발탁했습니다. 완벽한 줄타기네. 저는 감탄했어요. 장유샤는 파벌을 가리지 않았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상하이방과도 친했고 공청단과도 연결됐고 태자단과도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고 그래서 올라갔죠.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모두와 친하다는 건 모두에게 빚진 거예요. 장유샤가 숙청됐을 때 그 빚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사가 물었어요.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다른 파벌은 다 정리했잖아요. 이제 남은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파벌은 사라지지 않아요. 잠복할 뿐이죠. 저는 2023년 당대회 명단을 꺼냈습니다. 시진핑 측근들로 채워진 중앙위원회.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게 보였어요. 지방 서기 몇 명, 국영기업회장 몇 명. 이들의 과거를 추적하면 공청단 출신이거나 상하이방 연결고리였습니다. 씨앗이 남아있어. 저는 지도에 표시했어요. 장수성 서기, 공청단 출신. 저장성 부서기, 상하이방 2세대. 광둥성 조직부장, 태자당 연결. 하나하나는 약해 보였지만 합치면 달랐어요. 제임스가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에밀리, 베이징 소식통 얘기예요. 최근 들어 은퇴한 원로들 모임이 잦아졌대요. 공식 행사도 아닌데 자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원로들. 저는 명단을 작성했어요. 장점인은 작고 했지만 그의 사람들은 살아있었습니다. 후진타오도 표면적으론 은퇴했지만 영향력은 남아있었죠. 원자바오, 리커창. 이들은 공식 권력은 없지만 네트워크는 살아있었어요. 저는 연결고리를 그렸습니다. 장유샤 마이너스 군부 인맥 마이너스 지방 간부 마이너스 원로 세력. 선으로 이으니까 거대한 네트워크가 나타났어요. 군부는 혼자가 아니었어.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크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뭉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뭉쳐야 할 이유가 생겼죠. 장유샤 숙청은 단지 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니에요.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경고예요. 저는 2012년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진핑이 집권할 때 그는 반부패를 명분으로 다른 파벌을 제거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는 지방으로 보냈고 일부는 비핵심 보직으로 밀어냈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역전의 기회를요. 시진핑 체제의 균열을요. 그리고 장유샤 숙청이 그 균열을 만들었어요. 군부가 흔들리고 장교들이 떠나고 언론이 망설이는 이 순간. 기회가 온 거죠. 케빈이 새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상하이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대요. 은퇴한 고위 간부들이 연이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대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병원 입원. 고전적인 보호수단이네요.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리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하거나 아니면 보호받거나. 둘 중 하나죠.
어느 쪽이든 심상치 않아요. 저는 최종 분석을 작성했습니다. 장유샤 숙청의 정치적 파장 군부와 구파벌 세력의 잠재적 연합 가능성. 결론은 명확했어요. 이건 단순 군부 반발이 아니다. 정치 세력과 군사 세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무언가 형성되고 있다. 밤늦게 혼자 남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을 중심으로 뻗어나간 선들. 군부로, 지방으로, 원로들에게로. 모두가 연결돼 있었어요. 시진핑은 장유샤 하나를 제거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미줄 하나를 건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거미줄 전체가 떨리기 시작했죠. 2월 8일 밤 11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에밀리,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베이징 주변 고속도로 통제됐어요. 공식 이유는 도로 보수인데 이 시간에요? 그리고 베이징 외곽 여러 지점에서 군 차량 이동 포착됐대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중국 SNS에서 일부 게시물이 올라왔다가 삭제되고 있었어요. 베이징 외곽군 차량, 밤의 헬기 소리, 고속도로 봉쇄. 단편적인 정보들이었죠. 저는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요. 큰일 났어요. 30분 후 우리는 모였습니다. 케빈, 리사, 마크, 그리고 저. 모니터 6개를 켜놓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베이징에서 200km 떨어진 허베이성. 케빈이 보고했습니다. 제38집단군 주둔지에서 차량 행렬 목격됐대요.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제38집단군. 베이징 방어의 핵심 부대죠. 리사가 다른 정보를 찾았습니다. 텐진 항구 인근에서도 군 활동 증가. 그리고 베이징 서쪽 산악지대에서 통신 차단 보고됐어요. 저는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을 둘러싼 반원형 라인이 그려졌어요. 포위하는 건가, 방어하는 건가? 마크가 물었습니다.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정보가 너무 단편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제임스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베이징 주재 외교관들 사이에서 긴장감 고조. 일부 대사관이 직원 가족 대피 검토 중.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사관들이 움직인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새벽 2시, 더 많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베이징 시내 주요 교차로에 경찰 병력 증강. 테난먼 광장 접근 통제 강화. 중난하이 주변 경비 2배로 증원. 내부에서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케빈이 위성 이미지를 찾았습니다. 상업용 위성이 촬영한 베이징 외곽 사진이었어요. 여러 지점에서 차량 집결이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부대 식별은 안 됐지만 규모는 상당했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훈련은 사전 공지가 나가요. 언론 보도도 따라붙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공식 발표가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벽 3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일상적인 뉴스만 올라왔어요. 경제 통계, 지방 개발 소식, 외교 일정.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일은 한 글자도 없었죠. 리사가 물었습니다. 쿠데타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통적인 쿠데타는 아니에요. 총성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뭔가의 시작일 수는 있죠. 압력이거나 협상이거나 아니면 위협이거나. 저는 과거 중국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1976년 화고펑의 4인방 체포. 1989년 테난먼 사태 때 군 동원. 매번 베이징 외곽에서 군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역사가 바뀌었죠. 중국 속담 있잖아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오쩌둥의 말이죠. 중국 정치의 진리. 누가 총을 쥐느냐가 누가 권력을 쥐느냐를 결정해요. 그 총구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시진핑을 지키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시진핑을 향해서인가요?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새벽 4시, 갑자기 모든 정보가 끊겼습니다. SNS 게시물 삭제 속도가 빨라졌어요. 일부 계정은 아예 정지됐죠. 정보 통제 들어갔어. 케빈이 말했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는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하지만 베이징은 아직 밤이었죠. 가장 어두운 새벽. 무언가 일어나기 직전의 정적. 저는 그 정적 속에서 역사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준비해야 해요.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요. 강해 보이던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1991년 소련처럼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군부가 침묵하고 장교들이 떠나고 선전기관이 망설이고 정치 세력이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있죠.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중국 정세 긴급 분석. 결론 부분에 적었어요. 중국은 지금 가장 위험한 밤을 지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 정부에 보낼 거예요? 리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한국 국정원에도 보낼 겁니다. 이건 누군가 알아야 해요. 새벽 6시,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냉정하게 대비하라. 강해 보이는 나라가 무너질 때 주변국이 흔들린다. 하지만 시스템이 살아있는 나라는 살아남는다. 중국의 위기는 한국에게 교훈이다. 진짜 강국은 한 사람의 권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도와 신뢰받는 시스템에서 나온다.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죠. 하지만 태평양 너머 베이징에서는 아직 밤이었어요. 가장 길고 어두운 밤. 그리고 그 밤이 끝날 때 세상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